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오늘 김영춘TV 세상 읽기 순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11월 둘째 주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쌀쌀한 날씨에 옷 외투도 좀 다시 꺼내 입으셔서 감기 안 걸리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대선이 시작된 느낌입니다. 주말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후보로 당선이 되면서 주요 정당들의 대선 후보들이 모두 확정이 되었습니다. 본선 대진표가 정해졌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대선을 치르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그런 질문부터 던지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중에 눈 떠보니 선진국이다 이런 책도 나와 있는데요. 지난 10월 말부로 해서 1년이 아니라 10달 동안의 무역 액수가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세계 7번째 규모라고 하죠. 1인당 GDP라든지 이런 모든 걸 다 감안할 때 이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선진국 격상은 이제 국제 공인까지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에 UN 경제개발회의인가요? 웅크타드라고 하는 그 회의에서 회원국 만장일치 결정으로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변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봐도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갔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문화적으로도 여러 가지 큰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죠. BTS의 활약이라든지 기생충이나 미나리 같은 그런 영화, 또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히트를 치면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평가가 과거와는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소설만 하더라도 몇 년 전에 세계 3대 문학상이라고 하는 영국의 맨부크상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수상하기도 했죠.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이제 과거의 다른 나라 문화를 추종하고 뺏기던 그런 단계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다시 쳐다보고 소비를 하는 이런 세계 인류 수준의 문화 국가로도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제와 문화 영역은 그런데 대선을 치르면서 우리 정치는 과연 선진국 수준인가? 이 문제를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정치 선진국 수준인가요? 한국 민주주의가 선진국 수준이 됩니까? 저는 약간은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웃한 일본 같은 나라에 비교하면은 우리 정치가 일본보다는 훨씬 더 선진 정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치는 도저히 변화나 혁신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고인물 같은 정치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한국 정치는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5년 단임제 대통령 선거 치르면서 5년 만에 한국 사회가 확 변하는 그런 큰 변화와 혁신의 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나 정체되어 있는 정치보다는 나은 수준이지만 우리 국민들 다수가 걱정하듯이 맨날 이제 이 싸움판이 되는 정치, 합리적인 주장이 서로 토론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타협이 이루어지고 합의의 정치가 만들어지는 이런 것을 가장 최상의 선진 정치라고 한다면은 그런 선진 정치와는 분명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선이 끝났는데 주요 양당 모두 경선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두 당 모두의 경선 제도가 당원 50%, 국민 여론 50%, 대략 이 구도 하에서 이른바 50대 50 경선을 치르고 있죠. 그런데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여론에서도 이기고 당원 투표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시비까지는 안 나고요. 민주당에서는 결선 투표에 대한 시비가 많이 일어났죠. 결선 투표에 사전에 사퇴한 후보들의 표를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주요 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이 50대 50 경선, 국민 50, 당원 50이라고 하는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시비가 생겼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국민 여론에서는 10% 이상 크게 이겼는데 당원 투표에서 져서 후보 자리를 뺏겼다. 과연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 이 투표가 대선 후보를 뽑는 투표로서 적절한 거냐? 이런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홍 후보를 지지했던 젊은 2030 당원들이 집단 탈당을 하는 이런 사태까지도 벌어졌죠. 여러분께서는 어떤 제도가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의 50대 50 경선도 원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대선 후보 선출은 각 정당 안에서 당원들의 투표만으로 뽑았죠. 그러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 국민 여론도 반영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50대 50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심지어 이 50대 50도 아니고 아예 뭐 당원이든 비당원이든 상관없이 투표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투표하는 사람 전부의 투표로 그냥 선출하는 이런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방식도 도입하는 그런 당, 또 당 안에서도 주에 따라도 또 제도가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완전 100% 국민 여론으로 투표하는 제도까지도 있습니다. 어느 제도가 더 맞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한국 사회의 어떤 컨센서스는 당원 절반, 국민 절반 이 정도가 절충된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각 정당 안에서 더 치열한 토론과 논쟁 이런 것 속에서 제도가 또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도 국민의 걱정을 많이 자아내고 있죠. 본선 대전표가 확정이 되면서 주요 1, 2당의 대선 후보들이 굉장히 전투적인 분들이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정책 경쟁이 되기보다는 네거티브 선거, 상대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싸움판 선거가 되지 않겠냐라는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 걱정 안고 이번 대선 4달을 치러내야 되는데요. 그러나 또 한편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정책 선거 해야 돼. 국민들한테 과거의 문제보다 미래의 약속을 어떤 약속을 제시하는 걸 보고 평가를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국민들로부터 왕성하게 제기가 되면 저는 후보들의 자세나 정당들의 이 대선 접근법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여튼 이번 대선 경선에서는 두 정당 모두 경륜이나 인격, 합리성 이런 기준보다는 추진력, 전투력, 또 정치적 유능함 이런 쪽으로 더 점수를 주는 그런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특히 민주당이 그랬고요. 국민의힘 경우에는 그런 요소보다는 문재인 정부와 누가 더 잘 싸워왔는가, 또 앞으로 더 잘 싸울 것인가 여기에 방점을 두고 후보를 선출한 느낌입니다. 바로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의 싸움의 화신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심을 얻어서 후보로 선출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이 한판이 4달 동안 치열한 싸움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내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가급적 정책을 둘러싼 싸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대한민국 후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거나 부차적인 문제로 전락해버리고 상대방 약점만을 물고 뜯는 그런 니전투구의 양상으로 이 대선이 치닫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 있는 거죠. 부디 우리 후보들이나 정당들이 상대방에 대한 도덕성 검증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국가적인 이슈를 앞장세우는 그런 선거를 해줬으면 하는 게 민주당원인 저 김영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이슈를 가지고 대선을 치러야 될까요?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가 그야말로 선진국가로 반석위에 올라가는 그런 점프를 하기 힘들다. 이런 문제들이겠죠. 대표적으로 저는 우선 통일 문제를 들고 싶습니다. 남북 통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위치한 국가로서 자존과 자립을 구가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 결코 발돋움할 수 없습니다. 안보 리스크, 또 분단 리스크를 안고 살아가는 속에서는 주변의 강대 국가들에게 큰 소리 치고 자존 외교를 구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대한민국이 정상국가로 가기 위한 가장 필수 불가결한 그런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경제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남북 통일이 되어야 아니면 통일 전 단계에 남북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되어야 한국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경제적 힘을 갖고 내수 시장을 확보하면서 외부 충격에 덜 취약한, 외부 충격에 좀 더 강한 그런 경제 국가로서 발돋움할 수가 있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 민족적인 자존을 위해서 남북 통일은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된다. 이 통일의 경로를 어떻게 설계하고 통일 방안을 제시하는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이번 대선을 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들도 부디
그런 기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남북 협력의 과정을 이렇게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남북 통일의 길을 이렇게 열어가겠다고 하는 그 비전을 제시하는 후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극화 문제입니다. 사회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최소화시키고 보다 통합적인 한국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이 문제를 제대로 해법 제시하지 못하는 후보는 저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주요 후보들께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약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후 문제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기후 변화가 너무 심각하게 자주 발생을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기후 변화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국가, 또 지구촌은 이런저런 개별 국가의 단위 혹은 그 나라가 조금 잘 되고 못 되고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인류 전체가 겪을 수밖에 없는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한 국가의 개별 경제 경쟁력 문제 이걸 논의하기 이전에 인류 전체가 같이 고민하면서 감당해 가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핑계 대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는 그런 기후변화 정책,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그런 정책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늘 하던 것 마지막에 불면증 자가치료 이야기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자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자세 중에 한 가지만 더 보태면은 지난번에는 팔, 다리나 어깨 뭐 이런 이야기만 했는데 입 모양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늘 이제 아주 굳은 결심으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잘 때도 입을 꼭 닫고 잡니다. 또 사실 또 뭐 이 구강 건강에는 입을 닫고 자는 게 좋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입을 꼭 악물고 자면은 저절로 안면의 근육이 경직이 되고 힘이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온몸에 힘을 쫙 빼고 릴렉스하는 그런 자세와는 거리가 먼 거죠. 입조차도 아예 힘을 좀 빼버려 봅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을 닫고 자는 게 아니라 입을 좀 풀어야 될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입에도 힘을 풀고 그렇게 눈을 감고 자면은 훨씬 더 아주 안온한 그런 자세 속에 잠을 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호흡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호흡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이소.